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국회는 조국 국감이 되고 있고 조 장관은 검찰 개혁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속보로 내용 알아보겠고요. 정치가 사라지고 광장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치권은 부랴부랴 해법 마련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 내용 정리하고 전국 분석 이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 조국 장관 찬반 집회와 관련해서 사진 조작이나 왜곡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취재 기자와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장관 동생 조모 씨가 강제 구인됐습니다. 조 씨가 영장 심사 절차를 포기하면서 서면 심사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게 됐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세 번째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수사 축소와 인권 존중을 위한 수사 관행 개선이 우선 추진 과제이고 검사장 전용 차량도 오늘부터 폐지됩니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강조에 대해 여당은 권력검찰을 국민검찰로 되돌리길 기대한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야당은 국론 분열을 인식하지 못한 대통령의 무책임한 현실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와 검찰 개혁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는 가운데 왜곡된 가짜 정보가 무분별하게 떠돌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YTN이 분석해서 진위 여부를 가려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올렸습니다.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사업의 호조로 영업이익은 2분기보다 17% 늘었습니다. 하락 국면을 벗어나 바닥을 통과 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수출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상품 수지 흑자는 1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5년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한로답게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은 영하 3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찬 공기의 영향으로 19호 태풍은 일본 쪽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SLBM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소집 요구에 북한은 배후에 있는 미국의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안보리 회의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중 비공개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이 절기상 한로라고 했는데 이름값을 하는 건가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 경북 북동 산간에 오늘 오후 4시를 기해서 올가을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발효 시각은 오늘 밤 11시. 이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영상 3도 이하에 머물거나 평년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될 때 내려집니다. 네, 기상청은 밤사이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15도 안팎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아침 강원 산간 기온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중부와 경북 지방 기온도 한 자릿수로 떨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글날인 내일 아침 기온은 대관령 영하 3도를 비롯해서 철원 1도, 서울 8도, 대전 대구 7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10월 한파특보는 2004년의 10월 1일 한파특보 이후 15년 만에 가장 빠른 것입니다. 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오늘 오전 검찰에 세 번째로 출석해서 7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은 피의 사실 공표 금지 규정 등 검찰 개혁의 신속 추진 과제를 선정해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강제 구인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장관 동생 오후에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는 법원의 신문 절차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 수재와 증거인멸 지시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의 신문 포기서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문을 취소하고 서면 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조 씨 측은 어제 허리 디스크가 악화해 수술해야 한다며 오늘 오전 예정됐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대해 기일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 오전 9시쯤 부산의 한 병원에서 조 씨를 강제 구인해 서울서초동 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신문을 포기한 조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오전 검찰에 다시 나왔는데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 2차 조사 이후 사흘 만으로 이번이 세 번째 소환 조사인데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오전 9시쯤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중앙지검의 국정감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정 교수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5일 두 번째 조사에 출석했던 정 교수는 15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는데요. 실제 조사는 3시간이 채 되지 않았고 대부분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 교수 측이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건강 상태로 장시간 조사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가족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장관,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발표되거나 언급됐던 검찰개혁안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설명한 건데요. 우선 신속 추진 과제를 선정해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검사에게 업무 부담을 주는 외부 파견 최소화를 위해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하고 이번 달 안에 공개 소환 금지 규정도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달 안에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직접 수사를 하는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는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에 나섭니다. 다음 달 중으로는 법무부령인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제정해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와 심야 조사,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도 매일매일 고통스러울 때가 많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가족 수사 시기와 개혁안 시기가 겹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선 개정안의 실제 시행일자에 따라 그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규환입니다. 네, 이렇게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고 또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거듭해서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근 정국을 국론 분열로 보지 않는다는 대통령이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역시나 대통령 발언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부터 법무부의 검찰 조직 정상화 방안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인데요. 이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의 사명은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망설임 없이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민주적 통제로 권력 검찰을 국민 검찰로 되돌리시기를 기대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유체 이탈 화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책임 회피로 온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직접 민주주의로 포장하고 있다면서 조국 장관을 파면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끝모를 오기와 집착으로 국론 분열과 깊은 대립의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론 분열이 아니라는 말, 상식과 양심의 분열입니다. 유체 이탈식 화법입니다. 바른미래당 이동석 원내수석 부대표 역시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싸움만 붙이고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조국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 국정감사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후 국감은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6일차를 맞는 국회 국정감사. 각 상임위는 오전 질의와 점심시간을 거쳐 오후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감의 가장 큰 주제는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입니다.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저촉되는지를 두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정무위원회에서도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에 불법 소지는 없는지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조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의 행위는 차명 투자가 아니라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조 장관 오촌 조카의 공소장을 보면 정경심 교수가 차명 투자를 한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 금감원이 정확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조국 공방 이외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국방위에서는 합동참모본부를 상대로 대북 군사 대비 태세, 외국 항공기의 영공 침범 대응 방안 등을 놓고 질문이 오갔고요. 환경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고, 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한글날인 내일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는 내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조 장관의 사퇴와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고 청와대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이어 4시에는 우리공화당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세종대로와 사직로, 효자로 등 광화문 일대 교통이 통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그리고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정반대의 시선들이 극렬하게 맞서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거짓 정보까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에서 찍힌 사진을 조작하거나 사진에 찍힌 사실을 입맛에 맞게 왜곡하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팩트체크한 한동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뒤에 있는 사진은 제대로 된 확인된 사진이고요. 네, 자, 진짜 먼저 사진입니다. 검찰 개혁을 촉구한 서초동 집회부터 보겠습니다. 참석 인원이 조작됐다는 사진이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진 한번 보면서 저희 설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드릴 텐데요. 먼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올린 사진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게 2개가 있죠. 네. 위아래로 이게 같은 반복이 된 사진인데요. 이 민경욱 의원은 이 사진을 올려놓고 참석 인원을 부풀리려고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이게 문구를 남겼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진이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측이 만든 광고 사진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기존 유세 사진 한 귀퉁이를 고려서 문구까지 그대로 일치하고요. 서초동 집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 게시물은 한나절도 안 돼서 삭제가 됐고요. 의원실에 전화를 했더니 페이스북 게시물은 의원 본인이 올린다라고 답변을 해서 본인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봤었는데요. 네. 지금 국감 중이어갖고 전화 받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2번, 3번 전화와 문자를 남겼는데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 스튜디오 나오기 전까지 아직 문자나 연락이 추가로 온 건 없는 건가요?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락 온 건 없어요. 네. 그럼 이번에는 조국 장관 퇴진을 주장한 광화문 집회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연합뉴스가 올린 사진이 논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진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의 가장 아랫부분을 보시면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인데요. 이 네모로 적힌 이 네모칸 안에 이 똑같은 사진이 한 줄, 2줄, 똑같은 줄이 2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하단 부분이 반복된 건데요. 이거를 보고 일각에서는 의도적으로 광화문 집회 인원을 부풀렸다,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좀 이게 의도적으로 조작을 했다기보다는 좀 너무 조악합니다. 보통 합성을 하게 되면은 새로 붙인 부분을 조금 그라데이션 효과로 치고 좀 이게 자연스럽게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사진이 이게 들어왔었거든요. 한번 전문가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 이제 반복해서 사람을 감쪽같이 집어넣고 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 사진은 그 의도성을 가지고 했다면은 너무나 표시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연합뉴스 해명도 궁금한데 어떻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네, 당시 이게 사진 기자가 사진을 현장에서 찍고 이게 회사로 전송을 했는데 네. 당시 집회 현장이다 보니까 워낙 그 당시에 현장 무선망이 폭주를 해서 이게 기술적인 오류가 났다라고 이게 답변을 했고요. 네. 이게 사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난 4일 전국체전 개막식 때도 같은 현상이 좀 벌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다행히 이게 외부로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그 데스킹을 하는 과정에서 걸러져서 밖으로는 좀 보이지 않았는데 네. 연합뉴스 측에서는 이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원인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해명을 해왔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도 좀 보겠습니다. 서초동 집회와 나치 친위대 사진을 나란히 올려놓은 국회의원이 있다고요? 네, 이현주 무소속 의원인데요. 이것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이게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인데요. 맨 위에 있는 사진이 서초동 집회 사진이고 밑에가 나치 친위대의 사진입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나치 친위대는 그 특유의 경례를 하는 모습이 있고요. 이 사진이 서초동 집회인데요. 하늘 위로 손가락을 올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사실 이 두 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요. 사실 이 서초동 집회 사진이 어떤 맥락이었는지 사진 말고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함성으로 대검찰청을 향해서 발사! 검찰은 물러나라 라는 의미로 검찰청을 향해서 일제히 손을 뻗은 건데요. 이게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거리의 시민들을 비이성적인 추종자로 깎아내린 거죠. 이게 아전인수고 논리적인 비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진이라도 좀 뭐 맥락도 잘 보고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호 기자와 함께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가 채무가 7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8월 말 기준 국가 채무가 697조 9천억 원을 기록해서 전월보다 5조 7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와 복지 지출 증가에 따라 정부 지출이 늘면서 통합 재정 수지 적자 폭도 22조 원까지 늘어나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방 재정 분권의 효과로 총 수입이 줄어든 반면 추경 예산 조기 집행으로 지출은 늘어나서 적자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10의 성공에 힘입어서 3분기 영업이익 7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난 8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상품 수지가 크게 줄면서 흑자 폭이 축소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결과를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7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였던 1년 전에 17조 5천억 원보다는 56% 많이 떨어진 수치지만 지난 분기와 비교하면 17%가 늘었습니다. 실적 발표 전 시장에서는 7조 1천억 원대를 예상한 만큼 전망치를 웃도는 좋은 결과를 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3분기 잠정 매출액은 62조 원으로 지난 분기보다 10% 넘게 늘면서 4분기 만에 60조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결과는 무엇보다 하반기에 출시한 갤럭시 노트 10의 성공이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 부품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부품 수요도 늘면서 관련 사업도 선전했습니다. 실적 회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는 아직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해석했지만 미중 무역 전쟁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결과가 앞으로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수출을 중심으로 한 국제 수지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인데 지난달 경상수지의 흑자 폭이 크게 줄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상수지는 국가 사이 거래 결과를 의미하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8월 경상수지 52억 7천만 달러 흑자입니다. 넉 달 연속 흑자이긴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32억 8천만 달러나 줄었습니다. 상품 수출과 수입의 차익인 상품 수지가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8월에 상품 수지 흑자는 47억 7천만 달러로 5년 7개월 만에 흑자 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부진한 데다 반도체와 석유 단가 하락 등으로 수출이 지난해보다 15.6% 떨어진 탓입니다.
반면 서비스 수지 적자는 1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억 4천만 달러가 줄었습니다. 중국 여행객이 늘어난 덕분에 적자가 줄어든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이 내년에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을 두고 경제계 우려가 크다면서 조속한 보완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면서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합니다.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 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1,854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647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나머지 금액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의 환수액보다 260억 원 가까이 증가한 것인데 환수 결정액이 가장 많은 곳은 고용 분야로 368억, 61%를 차지했고 복지가 148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유해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수급 확인 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화성 연수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모방범죄로 결론이 났던 8차 사건 때도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돼 처벌까지 받은 윤모 씨는 최근에 경찰을 만난 자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재심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8년 9월 13살 박모 양이 살해된 8차 화성살인 사건 당시 이춘재가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 기록에서 이춘재를 대면 조사하고 채모까지 채취한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하지만 이춘재는 수사망을 빠져나갔고 이듬해 윤모 씨가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주변 지역에 살던 수백 명이 비슷한 조사를 받았고 이춘재의 혈액형이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됐던 B형이 아니어서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춘재에 대해선 윤 씨의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된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비용 문제 때문에 일일이 감정할 수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춘재가 여러 차례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시 경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범인으로 확정돼 19년 넘게 옥살이를 한 윤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로 범행을 자백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현재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했다는 주장이 이춘재의 자백이 또 그걸 뒷받침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가볍게 볼 수 있어요? 이춘재와 윤 씨의 주장만으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를 놓고는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유기했던 장대호도 기억하시죠? 장대호가 법정에서도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없이 사형도 괜찮다라는 말까지 내뱉었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다음 달 5일 바로 선고할 예정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장대호의 첫 재판에서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엷은 미소까지 보이며 법정에 들어선 장대호는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거주지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묻는 판사 질문엔 아예 답변을 거부하는 등 재판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미리 제출한 의견서에선 폭행과 모욕, 금전적 피해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해 동기를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포기했으니 사형도 괜찮다는 뜻까지 전달했습니다. 재판 중엔 방청석에 앉은 유족을 빤히 쳐다보며 미소를 짓는 뻔뻔함도 보였습니다. 참다 못한 유족이 장대호를 향해 울분을 쏟아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잔혹한 살인 행위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죽을지 모릅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도 장대호가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만큼 공판을 한 번으로 마치고 다음 달 5일 곧바로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무리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금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교정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와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내용 최근에 전해드렸는데요. YTN이 징계 심사 당시 회의록을 입수했는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봐주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에 연루된 교정 공무원들은 사건 4년 만에 중앙징계위에서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징계가 과하다며 즉각 소청심사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앙징계위와 소청심사위 회의록을 보면 봐주기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먼저 법무부는 최초 감찰 때 금품을 받고 금지된 화장품 반입을 허용한 당시 서울 남부구치소 의료과장에게 정직 3개월, 연결고리 등의 역할을 한 다른 2명에게는 감봉 3개월 요구에 그쳤습니다. 중앙징계위가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 해임과 정직 3개월이라는 더 엄한 징계를 내렸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서둘러 제 식구를 감싼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해임됐던 남부구치소 의료과장이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가벼워지는 과정에서는 더 이상한 대목도 등장합니다. 주심을 맡은 소청심사위원은 수수한 금액에 비춰보면 통상적으로 해임 또는 파면에 해당하는 배제 징계가 내려진다면서 원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한 소청심사위원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조직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다른 소청심사위원은 비위 사실은 인정됐지만 중징계할 사안은 아니라며 감경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표결 끝에 해임에서 강등으로 최종 결정된 겁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조차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솜방망이 징계를 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론이 들끓을 때는 좀 높은 수준의 징계를 했다가 이후에는 다소 징계를 완화해서 그냥 넘어가는 물타기식으로 하는 건데 징계를 재심의할 때 지금의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정도로 좀 강화한다면 징계를 완화하는 것이 좀 더 어려워질 거고 한 중앙징계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위라고 문제의 교정공무원을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징계 결과는 내부의 이런 목소리와는 달랐다는 점에서 징계와 소청심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노사의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또 판정하는 준사법기관이자 합의체 행정기관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회사를 상대로 나약한 개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곳치고는 노동자에게 너무 불편한 곳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A씨, 올해 2월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해고는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급자가 상급자의 발언을 설사 뭐 폭언이나 그런 걸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감히 녹취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찾아간 중노위 심판정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다고 합니다. 사람을 비꼬고 친구들이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나오신 분이 이제 법대 나오신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알을 똑바로 알아야지. 막말하고 근데 뭐 그렇게 아는 척하고 그래? 다만 제가 말씀드린 아니 됐어요. 그러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짓 하고 있어요? 단순히 항의 표시라기보다는 본인 입으로 그랬잖아요. 항의 표시라고. 잘못을 몰아가고 그러면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사전에 신청 절차 이전에 주장이든지 이렇게 상의했다고 하는 날짜가 있습니까? 하지만 단순히 참관원 사측 사람에게는 애써 해명의 기회를 줬습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방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사용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오히려 합리화시켜주고 노동위원회 윤리 강령은 중립성을 훼손하는 언행 금지와 소송 당사자에 대한 정중한 대응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들이 신문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로 위축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원들에 대한 재교육 및 처벌 규정 신설 등의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심판 과정의 부적절함을 사과했지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네, 한글날인 내일 강원 산간 기온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내륙의 기온도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 15년 만에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찬 공기가 태풍의 북상을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른 추위 또 태풍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그래도 아직은 10월 초인데 한파특보가 어색하긴 합니다. 내일부터 얼마나 기온이 내려가는 겁니까? 네, 한글날인 내일은 대관령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 기온이 영상 8.8도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무려 12도 가까이 기온이 내려가는 셈입니다. 서울 등 내륙 기온도 오늘보다 4도에서 많게는 10도 가까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철원 1도, 대전과 대구 7도, 서울 8도 등으로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은 대부분 한 자릿수에 머물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오늘 오후 4시를 기해서 경기 동부와 강원도, 경북 내륙에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특보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10월 상순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건 2004년의 10월 1일 한파특보 이후 15년 만에 가장 빠른 것입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건 우리나라 상층으로 영하 15도 안팎의 찬 공기가 남하해 한반도를 뒤덮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한파특보가 오래가지는 않겠지만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는 이틀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한글날 남하하는 찬 공기 덕에 최강 태풍 하기비스는 더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일요일쯤 도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 따라서 우리나라 육상이나 해역에 태풍 직접 영향 가능성은 적어졌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3단계 노조가 이틀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9호선은 어제와 같이 100%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언주역부터 중앙보훈병원역까지 13개역을 담당하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지만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차질 없이 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 파업 기간인 내일까지 정상 운행을 이어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택시업계가 렌터카 기반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확장 계획에 반발하며 23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조합은 서울 성수동 타다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렌터카인 타다가 운송 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서비스 확대 계획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0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타다의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내년까지 운행 차량을 10,000대로 기사는 50,000명까지 늘리고 서비스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 의원을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3천만 원을, 뇌물과 알선 수재 혐의에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 6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원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법정에 서게 돼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뇌물은 상상 불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본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출품이 됐다가 사흘 만에 중단됐던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오늘 오후부터 재개됐습니다. 전시 중단 65일 만입니다. 김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1일에 전시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입니다. 일본의 우익 세력의 테러 위협과 아베 정권의 전시 보조금 중단 등의 압박 등으로 전시가 단 사흘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이 부정됐다는 비판이 일본 국내외에서 거세게 나왔습니다. 양식 있는 일본 시민들은 소녀상을 촬영한 일상 사진 공유 운동을 전개하며 아베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를 규탄하고 전시 재개를 촉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시 기획사 측은 지난달 나고야 지방법원에 행사 주관사 측의 전시 재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양측 간 법적 화해가 성립되면서 오늘부터 전시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안전 유지를 위해 추첨을 통해 한 차례 30명씩으로 입장객을 제한하고 금속 탐지기를 사용해서 수화물 검사를 시행하고 동영상 촬영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항의 등과 관련해서 매일 점검해서 대응 방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전체 행사는 오는 14일 폐막하기 때문에 소녀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단 일주일에 불과합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초월회 모습입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만나서 국정을 논의하는 모임인데 당과 정파를 떠나서 협치하자는 뜻으로 이름도 초월로 지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이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 모임에 불참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과거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불참한 적은 있지만 여당 대표가 불참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해찬 대표는 초월회가 민생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성토회장으로 변질됐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렇게 애둘러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따라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잔칫날에 주례하고 신부는 왔는데 신랑만 빠진 것 같아서 마음이 허전합니다. 여당 대표가 귀를 닫았다며 다른 당에서도 이해찬 대표 불참에 유감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어제 모임이 아주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야 5당 대표가 정치 협상 회의라는 걸 만들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역시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기본적으로 참석 대상이고 수시로 전체 회의나 양자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서 대화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여야 5당 대표 간의 소통의 물꼬가 트이면 나중엔 대통령과 당 대표들이 만나는 영수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저는 여야 간의 그 대표급들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대화를 나누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협상회의의 첫 회의 날짜는 미정인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13일에 해외 일정이 있어서 그 전에 열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과 정치개혁안의 본회의 상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선 이 문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 대표급 사이의 소통 강화 외에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도 행동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만나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악화된 여론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 정치는 사라지고 광장 정치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비판이 연일 나오고 있죠. 뒤늦게 국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움직이는 모습이지만 과연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조국 장관 국정조사와 검찰 개혁 등을 두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날인 내일도 광화문에서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주말인 토요일에는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치권이 대결과 갈등을 수습해보겠다며 노력하는 모습은 다행이지만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또 선뜻 기대감을 갖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국회의장만의 조바심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국회는 사회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립과 혼란을 부추기는 모습에서 심각한 우려를 품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의민주주의는 죽습니다. 가족 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이 임명하고 가족 사기단의 수괴다. 이 표현은 좀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국이야 내가? 내가 조국이야 내가?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위원장님 웃기고 왔냐는 정말. 위원장님 네, 조국 정국.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앞서 들으셨다시피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욕설 논란으로 정치권 대립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장관은 오늘 검찰 개혁안, 정확히 표현하면 추진 계획을 발표했죠.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여야 갈등, 해법은 없는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또 박명호 동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지금 정국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임한 지는 한 달이 됐고 또 이른바 조국 정국은 2달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마침 오늘 검찰 개혁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 조국 장관이 또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입법적인 수단이 아닌 걸로 할 수 있는 걸 중심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동안 많이 논의돼 왔던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시도하고자 했고, 또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제시를 했고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검찰권을 어떻게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대안들을 제시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검찰 내부에 할 수 있는 지금 개혁안을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근데 관련해서 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달 9일에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 진행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대통령과 권력기관이 할 수 있는 개혁은 할 만큼 했다고 국민들도 믿어주실 것이다. 이제는 나머지 제도적인 법적인 완성만 남아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추가로 다시 발생한 겁니다.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지금 조국 장관 스스로도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법안 준비는 다 해서 그동안에 관철시켰다. 나머지는 국회로 넘겼다라는 것인데 추가로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아마 가장 구체적인 계기는 이번에 조국 장관 문제를 둘러싼 이런저런 공방입니다. 오늘 발표된 것들을 보면은 그동안에 몇 개 나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특수부 축소라든가 직접 수사 축소 이런 문제라든가 지난번 준칙을 지금 이제 규칙 수준으로 옮겨서 했던 피의 사실이 이제 금지했던 유포하는 것 금지했던 부분 이런 걸 되게 포함하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추가로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피의자 소환을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몇 개는 최근에 조국 장관 주변 문제를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혹시 의혹을 살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런 질문도 나왔어요. 네. 대체로는 지금 화면에 나왔다시피 사안들이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발표했던 내용이죠. 수사 차량 문제도 검사장급들이 이용하는 문제 얘기했었고 파견 전부 해소하겠다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대신 아마 오늘 내용상으로는 위원회를 이제 구성해서 시행하겠다는 정도고 나머지 내용들은 나왔던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인권보호 수사 규칙 제정 문제는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이번 수사가 끝난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 네. 발표를 했었는데 그 일정 그대로일지 바뀌었는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정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달째 계속되고 있는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이제 국정감사 오늘도 뭐 진행 중입니다. 엿새째인데 역시나 국정감사는 역시나 조국 장관 관련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정치권 상황 사실은 청문회가 대정부 질문으로 이어졌고 또 국정감사까지 뭐 예고가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조국 대전 3라운드라고 언론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광장 정치, 거리 정치가 내일 또 이번 주말 또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제도 정치는 무력화되는 거고 국회의장의 언급처럼 아마 다음 촛불은 국회를 없애자는 쪽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판 정협인가요? 정치협상회의를 초월해서 갖고자 했다라고 하는 게 그나마 이제 제도 정치권이 나름대로의 이제 역할을 좀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정치 혐오를 이제 거의 갈 때까지 이제 몰고 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이 이제는 스스로 어떤 해결책을 또 문제 해결의 그 정치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긴 합니다. 궁극적으로 정치권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이렇게 양편으로 갈라진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대규모 집회가 직접적으로 지금 국회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다시피 검찰을 향하고 있고 또 조국 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실은 국회하고 지금 별도로 문제가 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화답은 정부 쪽에서 해야 되는 어느 쪽이든 간에 네. 윤석열 총장 문제라면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법무장관 문제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상은 지금 정부를 향한 양쪽의 주장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간혹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 민생들이 있는데 이걸 놓치고 조국 정국에만 몰두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역으로요. 현재 가장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또 뭐냐? 조국 장관 관련된 문제고 검찰 개혁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체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다.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에서도 다른 사원 나오더라도 아마 우리 YTN 포함해가지고 아무래도 조국 장관 관련된 문제가 주목을 받지 다른 사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목을 받을 수 없다. 즉 당장 가장 중요한 역시 해결 과제자 현안은 조국 장관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그걸 반영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네. 현안과 이슈가 명분을 좀 뛰어넘고 있다. 예. 네, 이런 해석이셨고 어제 뭐 두 분을 포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중앙지검 국감 지켜보셨을 텐데 뭐 폭소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욕설이 나오기도 해서 논란이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자, 여상규 위원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정당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듣기 싫은 거 기다려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 하고 싶은 얘기만. 위원장 자격이 없어요. 위원장 뭐야 이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 자격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김종민 의원이에요. 그래놓고 본인이 더 난리쳐요. 저렇게. 네, 저희가 음성 변조를 처리했기 때문에 뭐 정확한 욕설의 발언은 내용을 들을 수 없습니다만 웃기고 앉아있는 다음 대목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은 이 발언은 조국 정국의 본질이라기보다는 검찰의 어떤 패스트트랙 수사가 부적절하다고 이제 여상규 의원이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여기가 또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면서 욕설 논란까지 이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이 논란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법사위가 이런 해프닝을 아마 여러 번 저희들에게 보여줬을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법사위는 우리 국회에서 단원제 국회인데 상원격으로 평가를 받는 위원회고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부의가 되는 가장 중요한 위원회 중에 하나인데 그 품위를 좀 벗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역시 그 위원장의 중립성 시비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욕설을 떠나서도 여당 의원들은 좀 중립성 시비를 논란의 어떤 대목으로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좀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사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는 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도 또 위원장으로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충분히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번엔 패트에 올려져 있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인데 네. 그 조사 대상자가 조사 기관을 향해서 수사하지 말아라, 수사해라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 것처럼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발언 자체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비판을 받는 여지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상규 위원장 자신도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 발언 신분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기 때문이겠죠. 네. 네, 두 가지가 다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언했던 웃기고 있네, 욕까지 뒷받침했던 말입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자기가 많이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는 여상규 위원장이 웃기고 어쩌고 있네라는 말을 다른 데서 종종 씁니다. 네, 과거에도 몇 번 썼더라고요. 네, 우리가 주변에서 네. 보면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자주 쓰는 용어가 있는데 여상규 위원장이 상당히 그 말을 많이 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화까지 났을 경우는 뒤에 욕설까지 가는데요. 만약에 이 사안 하나만 있었다면은 사과하는 걸로 바로 이제 진정이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광현 의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발언했던 내용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패스트트랙 지난번 이게 고발 조치 들어갔는데 이거 수사는 사실상 지금 검찰이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 정치 사안이다 이런 주장했단 말이죠. 살짝 한 번 정도 지나가면서는 이것은 사실 정치 사안인데 지금 남부지검에 다루고 있다라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건데 네. 상당히 긴 시간 할애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표창원 의원 등이 뭐 하는 거냐 제지했는데 저는 발언 내용은 아주 부적절하게 됐다. 그래서 조금 노리랑거리 남아있는데 네. 패스트트랙 상당히 길게 지금 당사자 피감 기간 남부지검장 앉혀놓고 그 문제 지적했던 거 저는 여상규 위원장 아주 지금 본인의 역할을 넘어선 부적절한 발언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지적했다시피 그 욕설 들어간 발언도 물론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 민주당, 여당은 이번 막말 논란과 관련해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윤리위 구성이 아직은 안 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하고 문화위원회를 분리하면서 그 상설위원회였던 윤리위원회가 지금 특별위원회로 바뀌어 있고요. 네. 6월 30일 날 엄밀히 따지면 활동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소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제소하겠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거고 절차상으로는. 따라서 정치적으로 보면 일종의 수사에 가까운 거고 헐리우드 액션이죠, 일종의. 따라서 제소한다고 해서 그 제소가 아마 뭐 그 윤리위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아마 더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고 네. 다만 그 어찌됐든 중립성 시비와 발언 논란을 빚은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정치적으로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당은 일단 여상규 의원이 사과를 했고 김종민 의원한테 그렇다 보니 제소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한국당에서. 예, 만약에 욕설 자체만 문제가 됐다면 당사자한테 사과하는 것으로 사항에 따라서는 용인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인데 네. 패스트트랙 관련 얘기를 그렇게 긴 시간에 걸쳐 가지고 담당 지검장을 향해서 이것은 사법 사안이 아니다, 정치 사안이다 한번 너무 길게 얘기했던 것은 그 사안에 대해서도 한번 여상규 위원장이 어떤 입장인가 분명히 얘기해야만이 아마 국회 차원에서 이해가 될 사안이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어제 서울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실은 조국 장관 이슈 말고 정말 국감을 위한 어떤 행보를 보인 의원도 있었거든요. 혹시 어제 눈에 띈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으셨어요? 그 사실 뭐 자조적인 질문도 많았었고 네. 특히 저는 이제 이철희 의원 그 어떤 스스로에 대한 지적과 자성? 예, 네. 자성과 또는 이제 비판이 상당히 그 균형이 잡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에 인식과 어떤 거기에 따른 행동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전범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너무 정파적으로 지금 그 갈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 보니까 국회에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정치를 더 희화화시키고 정치 혐오를 강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조국 장관 문제하고 조금 같이 연결될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네.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롭게 다시 한번 제기됐던 것 중 하나가 국회 민정수석실에 그 특감반 활동했던 것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부산의 경제부시장 맡고 있는 사람에 대한 당시에 내사 단계에서 중단했던 문제 어제 그 김도읍 의원이 한국당 소속의 김도읍 의원이 제기했는데 이것이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 쟁점이 될지 어떨지 어쨌든 간에 어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부각시켰던 사안이 아닌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른바 조국대전. 여야 모두 사실 어제 상황만 놓고 봐도 그렇고 오늘도 이어집니다만 사생 결단에 나선 모양새인데 어쨌든 동시에 또 출구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 어제 초월회가 열렸습니다. 물론 여당 대표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쟁의 장이다라면서 이제 불참하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당 대표가 참석을 했었어야죠. 사실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또 어쨌든 정치보건에 여야가 없겠습니다만은 굳이 따지면 여자 중에 여당과 청와대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뭐 정치협상회의라고 하는 거를 이해찬 대표가 동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시작하기로 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것을 통해서 뭐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 정치가 문제 제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 문제 해결의 정치로 조금이라도 나가서려고 한다면 모든 문제를 국회 안에서 이제 녹여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어제 참석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아쉽긴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국회 우리나라 여야 정당들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문희상 의장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한 초월의 모임은 가장 그래도 부드럽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명칭도 초월의 뭐 두 가지 중의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매달 이제 첫 번째 월요일 날 만난다고 초월이기도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자 초월하자 초월의 중의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문희상 의장의 특성을 잘 반영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희상 의장이 그걸 주도한 데다가 식사 자리 겸하는 자리이고요. 또 그다음에 국회 사랑제에서 모이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어서 굉장히 그나마 상대적으로 여야가 좀 부드럽게 뭔가 협상해볼 여지가 있는 장소인데 네.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이해찬 대표가 여당의 대표가 빠진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마 최근에 야당들이 뭐 세속적인 표현으로 상당히 독이 올랐달까 이런 공세가 좀 크긴 할 겁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자리를 통해서 야당의 비판적인 지적도 조금 소화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야당 여러 가지 불만도 흡수하는 장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좀 아쉽긴 합니다. 다행히 조금 전에 박명훈 교수 지적했다시피 이번에는 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하자는 데가 진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반성과 더불어서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은 그 첫 회의 날짜,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 날짜는 아직은 미정입니다만 이제 문희상 의장이 13일에 해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열릴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이 우세한데 만약에 열린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물꼬를 어떻게 틀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야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잘 만들어진다면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까지 포함한 뭐 이런 회담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거기까지는 아마 당장 한두 번의 만남으로 이어지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여야가 어찌되었든 낮은 수준이든 높은 수준이든 대화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걸 어떻게 국회 안으로 녹여드리고 문제 해결의 대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합의를 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하나 더 안타까운 건 사실 정치협상회의가 있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국회에서 다 정리가 됐어야 되는 일이지 국회를 두고 또 다른 회의체를 만든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스스로의 인정이기 때문에 6분 중에 2분이 또 원내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당대표라 자격으로 온 것이지 국회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결국 모든 게 이제 국회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데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 않나 싶습니다. 문희상 의장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이제 결혼식에 이번에는 신랑이 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어떤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역시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지금 조국 장관을 둘러싼 문제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게 뭐냐면요. 이게 국회 여야 간의 입법 사안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가 있다면 국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을 둘러싼 문제는 사실상 정부의 문제이자 지금 검찰 사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비판할 때는 여야 정치권이 지금 대의제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막연하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상당 부분들이 지금 정부와 사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과연 국회가 얼마나 기능할 수 있을지 한편으로는 집권 여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와 관련된 문제를 집권 여당과의 칼분담을 통해서 한번 협상의 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 이게 오히려 변수가 되지 독자적으로 여야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정으로 보더라도요. 지금 2일 시작했던 국정감사가 21일 날 끝나죠. 다음에 잠깐 지나고 나서는 다시 또 예산 정국으로 지나고 하기 때문에 20대 국회 마지막 그렇게 일정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국회가 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집권 거군요. 여당 내부에서 여당의 역할로 몫으로 뭔가 남겨주는 부분이 있다 모르겠지만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검찰을 중심으로 한 사법적인 영역하고 그다음에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국회가 여야의 협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다만 공수처 문제라든가 선거제도 개편 관련 문제는 이 사안인데 이후에 이제 공수처 관련 문제는 검찰개혁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조금 추가로 개입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초월회라든지 정치협상회의 모두 사실은 지금 광장 정치가 열기를 띠면서 어떻게 보면 좀 부랴부랴 의회 정치를 좀 복원하기 위한 시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 국론 분열이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대통령의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한쪽 정파의 대표다, 수장임을 확인한 언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시도를 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을 안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음 노력은 그걸 하려고 이미 이렇게 좀 전제를 깔은 것이 아닌가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또 당사자들이 주장하기는 수백만이 양쪽에 모여 대립하고 있는 것. 현재까지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지만은 더 나가서는 곤란하다라는 정도를 얘기했으면 좋을 건데 이거를 두고 직접적으로 국론 분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다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상당히 격한 표현을 하면서 유체 이탈이니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직접 민주주의가 그동안의 대의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경우에는 이것을 받아서 해법을 마련했을 때 보완하는 기능을 합니다. 네.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국정농단 촛불 집회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받아들여서 국정농단 문제가 사법적인 처리가 되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그 촛불은 우리 민심을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됐죠. 지금 현재 광화문에서 모이고 있고 서초동에서 이렇게 모여서 수백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집회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수렴돼서 해결이 안 된다면은 직접 민주주의를 통한 대의제를 보완하는 방식이 안 되고 대립과 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아마 세계적으로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세력과 여기 비판하는 반대 세력이 자칭 수백만이 참여하는 그런 집회가 있을까? 종족 간의 대결이라든가 종교적인 대립 아니고는 이렇게 국내에서 한 나라 내부에서 이렇게 대립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본다면은 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수렴하는 것이 대의제의 기능이기 때문에 현 상황을 저는 오히려 우리 대의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대의제 리더십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게 오히려 정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두 분 다 어제 대통령의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는 좀 아쉽다는 반응인데 끝으로 내일도 집회가 있을 것이고 주말에도 예정돼 있거든요. 이 상황이 뭐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끝으로 어떤 좀 조언을 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몇 번 더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더 많은 동원과 어떤 이 쇼업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걸 적절한 선에서 서로 이제 정치적으로 또는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내화시킬 수 있는 그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계기가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하세요? 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회해서 여야가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가장 직접적인 해결 주체는 저는 정부 대통령이 아닌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 발언에서는 검찰 개혁만 얘기를 하셨는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에서도 팽팽하게 나오고 있죠. 팽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대통령에게 좀 고민이 필요하다.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이 자체 표현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참여의 자유로서 가능하지만은 이것을 수렴했을 때 민주주의가 작동된다고 보는 것이지 표현 자체가 민주주의 작동의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런 우리나라의 시민들의 대단한 동력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에너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수렴했을 때 그것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음 원장 그리고 박명호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그 영상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정치검찰 오냐 오냐
조롱거리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것 같습니까?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왜 하필 범죄 피의자가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느냐, 여기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 이꼬르 조국 수호의 프레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일선 지검장으로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국감을 합니까? 네? 윤 총장이 그때 알았냐 몰랐냐에 대해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냐고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총장한테는 보고가 안 되는데 야당 의원한테 보고가 된다. 여기서 조사해보셨어요? 어떻게 이게 유출이 되는지? 이 사건도 수사 관계자들이 피의 사실 공표로 정당으로부터 고발이 되어 있는 아이고, 상황입니다. 지검장이 너무 하시네. 조사해보셨는지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도 수사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장관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됐다고 해서 검찰에서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어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이런 국민들은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질문할게요. 제가 대검하고도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하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한 가정을 결정, 이 짧은 기간에 하기에는 이미 검찰이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의 낙마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 수사의 자연스러운 경과와 결을 따라서 사실과 증거를 쫓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30여 곳의 조국 장관이 피의자로 기재돼 있다 그러는데 그 사실이죠? 피고발인의 신분으로 아니 어쨌든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 조국 장관을 표기하면서 피의자 조국이라고 표시했다는데 그건 사실이죠? 영장 기재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라는 소리는 못 하시네요. 장관 임명되기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는데요.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에 대응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 요구에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영국 등의 안보리 소집 요구에 대해 위험스러운 시도라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know well that United States is behind the impure moves of the UK, France and Germany. So we will sharply watch every move of the United States and UN Security Council. 안보리 비공개 회의는 현지 시간으로 8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와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성과를 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북미 간 손에 잡히는 구체적 성과는 없었지만 북미 대표가 서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스톡홀름 북미회담 결렬을 선언하면서 미국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다시 회담 장소에 나오실 의욕이 있으십니까? 미국 중에 물어보십시오. 우리로서는 이번 회담에 대해서 매우 욕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본부장은 앞으로 북미 대화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공조라며 그동안 긴밀하게 공조했고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오는 10일까지 워싱턴 DC에 머물며 비건 대표 등과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날쏨, 그러니까 내쉬는 호흡으로 폐암을 진단할 수 있는 이른바 전자코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간단하게 또 적은 비용으로 폐암을 진단할 수 있어서 폐암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는 암. 그중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아 진단과 예방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폐암 진단에 주로 사용되는 엑스선 검사나 CT 검사법은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고 검사 비용이 비싼 게 부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내쉬는 호흡을 통해 폐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정상인과 다른 특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이 나옵니다. 이 유기화합물을 센서로 측정해서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서 폐암 환자들을 조기에 스크리닝하는 기술입니다. 암세포가 만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감지하는 센서로 날쏨의 성분을 분석해 기존 환자와 비교하면 폐암 유무를 쉽게 판별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분당 서울대 병원팀의 도움으로 폐암 환자 37명과 정상인 48명 날쏨을 채취해 데이터를 만들었고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해 적용한 결과 75%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폐암의 조기 진단뿐만 아니라 위암과 비만 등 다른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위암 진단이나 폐암 진단이나 그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역시 위암 진단도 마찬가지로 센서의 고도화, 그리고 위암 환자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센스 앤 액추에이트 B에 실렸으며 의료기기 업체의 기술을 이전해 상용화에 나서게 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절기 할로윈 오늘도 날이 무척 쌀쌀했죠. 밤사이 북쪽에 찬 공기가 추가로 밀려오면서 한글날인 내일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를 기해서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 경북 북동 산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15년 만에 가장 빨리 내려졌는데요. 한파특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질 때 내려집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 기온은 처음으로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서울도 8도까지 내려가는 등 내륙 곳곳에서도 한 자릿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때이른 추위가 찾아오면서 내일 아침은 산간과 내륙 곳곳에 첫 서리가 내리겠고요.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늘은 종일 맑겠고요. 낮엔 서늘한 날씨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다른 지역도 20도를 조금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상공으로 찬 공기가 자리 잡으면서 태풍은 동쪽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19호 태풍은 주말쯤에 도쿄 남단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태풍이 일본을 향하면서 당분간 우리나라 맑겠고요. 모레까지 때이른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본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재개됐습니다. 우익들의 협박이 심했던 만큼 안전을 위해서 금속 탐지기 검사까지 거치도록 했다고 하는데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